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과목이죠? 네? 민법. 시험 처음 해보시는 분? 나 진짜 처음이다. 첫 경험, 완전 첫 경험. 처음이에요? 한번 해보신 분? 그래서, 첫날이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전망, 또 공부 방법 어떻게 될지를 한번 같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죠.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이 있고 1차 과목은 총 몇 과목이 있냐면 두 과목이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학 개론, 또 하나는 민법 및 민사 특별법. 그래서 과목이 이제 한 과목, 두 과목 이렇게 돼요. 1차 과목은. 그럼 부동산 학개론은 4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도 역시나 40문항 출제되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이제 80문항이죠. 이거 100분에 다 풀어야 돼요. 100분에. 80문항.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굳이 보시려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쓰지 마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책 두 장을 펴보셔요. 안에. 두 장을 넘기시면, 세 장째. 한 장, 두 장, 세 장. 셀 수 있어요? 네,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안내, 그래서 합격자 결정 방법, 시험 시간, 시험 과목 및 출제 비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른쪽 페이지까지.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보시고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두 개 과목이 나오는데 각자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두 개 평균이 몇 점이냐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다만 각 과목별로 40점이 과락 점수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개론이 30점 받았어요. 민법이 80점 받았다. 그럼 두 개 합치면 몇 점이에요? 110이죠. 요 90으로 해봐요. 계산 잘 못해요. 120이죠. 민법 90, 학개론 30. 90이잖아요. 또 120이죠. 90에 30 더하면. 그거 둘로 나누면 평균이 얼마 나오죠? 60이죠. 이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40점이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평균이 60이 나오더라도 한 과목이 지금 30 맞았잖아요. 30점. 그러면 떨어진 거예요. 그걸 과락이라고 그래요. 그 과목의 낙제점이다. 그거예요. 과락. 이해되십니까? 2차 과목이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요거 40문항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시법령 및 세법 요게 역시 40점 40문항.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에요. 요것도 몇 문항? 40문항. 그러니까 2차는 총 120문제가 나오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40점 과락이 있고 요거 평균 몇 점 이상? 네,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럼 이제 1차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당일날 바로 2차 시험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하루에. 그럼 이걸 보는데 1차 시험이 일단 합격을 해야 2차 시험에서 2차 시험 점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1차 떨어지면 2차부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 시험을 채점을 하고 같은 달 시험 봐도. 그래서 2차 시험에서 60점이 넘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경우의 수를 나눠 봐야 되냐면 금년도가 2019년도, 이제 여러분들은 2020년도에 시험을 볼 거란 말이에요. 보통 시험은 매년 10월 말,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매년. 2020년 시험을 보는데
1차 합격할 수 있죠. 그죠? 2차도 합격할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은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1차, 2차 같은 차잖아요. 이걸 같이 합격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흔한 말로 동차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차 합격.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년 시험에 1차가 합격이 됐어요. 근데 2차는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분은 2021년 2차만 응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1차만 붙고 2차 안 됐다 그러면 1차 시험 없이 한 번은 유예해서 2차만 보시면 된다. 내년에. 그럼 이제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년에 시험을 보는데 1차는 하나 문제로 안 되고 2차 문제는 합격점이 넘어선 거예요. 이분은 합격, 불합격. 한 문제가 모자라요. 1차에서 평균 60점이 안 되고 한 문제가 모자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2차는 점수가 넘었는데 1차가 안 됐죠. 1차 통과한 사람만 2차를 채점한다고요. 이 사람은 뭐예요? 불합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은? 다시. 묘해 1, 2차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 운 없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올해 1차 합격하고 내년에 2차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2022년에 다시 동차를 가든지 1차보다 다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년도 시험에서 1차를 내가 했는데 한 문제로 모자른 거예요. 근데 2차는 합격점이 넘어버린 거예요. 이분은 어쨌든 불합격이잖아요. 근데 이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올해 1차만 합격한 사람이다. 재수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동산학은 뭐 하는 과목이냐면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을 보니까 2차도 다 끝에 뭘로 끝나요? 법이잖아요. 요것도 법이잖아요. 얘만 뭐예요? 론이에요, 론. 이론.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관한 광범위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경제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 가격의 탄력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 나중에 가면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감정평가론이에요. 감정평가론. 이걸 많이들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닌데, 이론인데 그 중에서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 감정평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법은 요거예요. 민법. 민법은 그냥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서 써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관련된 게 민법이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자가 집을 보유하신 분, 자기 집. 그래요? 본인 집이에요? 남편 집 아니고요? 아파트예요? 혹시 얼마나 해요? 금액이 시세? 얼마 안 해요? 한 3억 되죠? 한 3억이라고 해요. 마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3억이다. 여기 이제 인천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다. 예를 들어서 33평이다. 33평인데 여기 지금 3억이란 말이에요. 시세가. 본인 아파트 없어요? 부천에 있어요. 부자네요. 그럼 지금 질문하신 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신 분. 현대아파트 힐스테이트예요. 인천에 있어요. 거기 3억이란 말이에요. 33평이. 근데 이 강남에 있으면 얼마가 될까?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브랜드고 구조도 똑같아요. 18억. 왜 달라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땅값이 달라요? 왜 땅값이 달라요? 그 땅은 다른 땅에 이 땅하고 공시지가가 다르다. 본인은 처음 하셨다면서.
왜 다를까요? 공시지가가 달라요. 그래, 왜 달라요, 공시지가가?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똑같은 아파트가 왜 강남에는 비싸고 인천은 싸냐 이거죠. 거기는 살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죠? 토지를 얘기해 볼까요? 토지? 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땅이라고 해요. 이 토지를 뭐 인천 땅이나 서울 땅이나 예? 그 땅이 땅 자체의 차이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거는 인천 땅은 싸고 서울 땅은 비싸다. 왜 비싸고 왜 쌀까요? 똑같은 논리죠. 이 땅은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은 땅인데 옆에 땅인데 여기는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건물 없는 땅. 나베지라고 해요. 처음 했다면서요. 처음 했다면서요. 근데 나지를 어떻게 알아?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좋아요. 건물 있는 땅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부지. 건부지. 아니, 이거는 대지인데 왜 이거 건물들은 건부지라고 하냐 말이에요. 건대지 그래야 되지. 그죠? 건물 있는 대지, 건대지. 그런데 이 땅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얘가 비쌀까요? 나대지가 비쌀까요? 건부지가 비쌀까요? 네? 어떤 게 비쌀까요? 나대지가 더 비싸다. 건부지가 비싸다. 땅만 놓고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더 비싸야 돼요. 그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 땅은 필요한 용도가 뭐예요? 이 건물의 바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쓰임새는 건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건물이 있는 걸 전제하고 그 땅을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땅을 사려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다 건축을 하겠다. 건축도 뭐 빌라를 짓겠다.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고. 예? 또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는 못 사잖아요. 이걸 사면 헐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하고 비교했을 때 심지어 여기는 농사 지으려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벌써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다. 이해되고 있나요? 연예인들 한 번 뜨면 뭐 예를 들어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수억씩 번다면서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콘서트 하면 수억씩 벌어요? 콘서트 하면 몇 명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콘서트 하면. 김대중이 콘서트 하면 뭐 몇천만 원씩 번다면서요. 한 번 할 때. 여러분이 하면 얼마 벌겠어요? 그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수요와 공급이라니까요. 그것도. 모든 재화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다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게 가격이다. 그런 걸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이해되고 있나요? 예. 그건 차차 이제 그 과목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민법은 뭐냐 그랬을 때 민법은 좀 이따 이제 오늘 얘기하겠지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러한 토지와 건물을 또는 이러한 땅을 내가 사고자 한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물건이 이제 B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땅 사본 적 있으셔요? 아파트는 사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샀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내 것이 되느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주는 게 바로 계약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법이라는 공부를 하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책에는 민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돼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민법 전이 있어요. 법전. 맨 뒤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책 받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책 속에 책이라고 해서 맨 뒤에 가보셔요. 그럼 책이 하나 더 있어요. 뽑으면 돼요.
빨간 거. 찢어버리지 마시고. 색소계책에 슬쩍 뽑으면 돼요. 찢지 마시고. 그럼 거기 이제 처음 열어보세요. 처음 열어보면, 642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민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처음 보거나 또 즐겨봤던 이게 법 조문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법전이라 그래요. 법전. 그래서 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민법은. 자, 그 정도 하시고 2차 과목 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법, 공시법령 및 세법, 부동산 공법 이 세 가지 과목 중에서 1차는 말이에요. 민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법이니까 생소하잖아요. 법이 좀 어렵죠. 그런 분들은 제가 대충 보니까 학개론은 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학개론 누가 좋아하시냐면 중년에 또는 젊은 층의 남성분들이 좋아하세요. 경제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사회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 학개론은 좀 비교적 쉽게 생각하시고 법을 어렵게 생각하셔요. 이런 분들은. 근데 쥐약이 이제 40대 여성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학개론은 쥐약이에요. 네? 이상하게도. 평균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계산해야 되거든. 뭐 유효소득, 임대소득, 탄력성 뭐 이런 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계산하는데 제가 그럼 비율 계산하는 거 혹시 아셔요? 비율 계산하는 거. 예를 들어서 1대 3의 비율로 A하고 B에게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럼 나에게 9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1대 3의 비율 아니다. 8천만 원 있어요. 그럼 얼마씩 나눠줘야 1대 3의 비율이죠? 라고 질문하면 이 중에서 한 10%밖에 대답을 못해요. 공부 안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죠? 지금부터 아시는 분들은 딱 나와요, 답이. 그죠? 8천이 있는데 이 8천만 원을 A하고 B라는 두 사람에게 1대 3의 비율로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씩 주면 돼요? 2천 주면 6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경험상 20년 강의하면서 느낀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율 계산을 이걸 1시간 강의를 해봤어요. 효과가 똑같아요. 안 해요, 이제. 그건 안 해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학개론을 쉽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법을 어렵게 느끼고, 민법을 쉽게 느끼시는 분들이 학개론을 또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개인마다 성향이 달라요. 굳이 국영수로 얘기하자면, 요거는 부동산 학개론은 뭐의 일종이냐면 수학과 관련이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영어 혹은 국어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국영수로 얘기하자면. 영어나 국어나 특징이 뭐죠? 언어죠. 언어죠.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하고 완전히 다른 언어를 법에서 구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법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법률 용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세요. 나 한자 싫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자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거 혹시 읽어보실 분? 최고. 어떤 분이세요? 아, 예. 소양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일단 최고가? 최고. 예? 알린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우리가 최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법에서. 민법에서는. 근데 저도 몰랐어요. 법대를 나오고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면서도 강의하면서 알게 됐어요. 강의하면서. 이 단어를 졸업하고 한 10년 만에 알게 됐어요. 이 뜻을. 그 전까지 그냥 뭐 얘기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법대 나온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법률 용어라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게, 요게 새거든요, 새 추자예요, 새 추자. 이게 산 꼭대기에 새가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리 올라와라, 높이 올라와 봐라, 이렇게. 그런 모습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할죄라 그래요. 거듭할죄. 또는 재촉한다라는 의미의 죄예요. 이게 뭐냐면 요건 제단이에요. 입구가 아니고 제단. 옛날에 이제 상용 문자 보면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죠? 제단이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소고기를. 그러면서 소원을 비는 거야. 신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신에게 소원을 빌다 보니까 자기의 사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애를 갖고 싶습니다. 뭐 아들을 낳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릴 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고라고 하는 게 재촉하면서 거듭하면서 상대방에게 알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자가. 그죠? 이러면 안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안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이걸 최고라고 하는데 그죠? 최고라고 하는데 근데 이 최고라는 게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제 제가 있어요. 제가 갑이라는 제가 있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문자를 핸드폰 문자를 넣은 거예요. 지 맘대로. 네? 나 이따가 당신 학원 끝나면 그 앞에서 기다려 같이 점심 먹자. 예를 들어서 점심 먹자 라고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문자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넣었을 때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답변해 줄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문자를 막 날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변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무 없어요. 법적인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왜 답변을 안 해? 카톡으로 하면 안 읽으면 이렇게 일자 뜨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하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잖아요. 내 문자 씹냐? 막 이러잖아요. 죽을래? 막 이러잖아요. 협박을 막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답변을 하라고 지금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쁜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고라는 게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지랄 떠는 거예요, 지랄 떠는 거. 근데 지랄을 핸드폰 문자로만 떨 수 있어요? 편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쫓아가서 침 튀면서 말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는 최고라고 한다. 근데 멋있게 보이려면, 근사하게 보이려면 이 최고를 뭐라 그래요? 최고를 근사하게 표현하면 요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의 통지라는 거.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려준다는 거를 지랄 떤다 그러면 되는 걸 그걸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요거를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지랄 떠는 거예요. 지랄 떠는데 점잖게 지랄 떨면 내용 증명 보내는 거고, 그죠? 지랄맞게 지랄 떨면 가서 엎어버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아는 것도 전공하고 박사까지 한 제가 10년 만에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이 책을 읽고 혼자 이해를 하겠다? 천만의 말씀. 아시겠죠? 그 공인중개사법, 세법, 공법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보시면 되는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개사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좀 따면 등록하고 그 다음에 허가 받아가지고 이제 중개업하고 그런 거고, 공시법령은 소위 이제 등기와 관련된 사무, 등기. 부동산을 중개를 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등기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또 대장등,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다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법은 세금 문제고, 공법이 아주 이게 까다롭고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2차에서는 공법이 아주 공포의 법이라 그래요. 공법이. 고득점 못해요. 그래서 주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중개사법이 좀 쉬워요, 비교적. 그래서 한 80에서 90점 나오고, 얘가 한 50점, 40점, 50점, 요 사이로 해가지고 두 개 평균 60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공법을 고득점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네. 공법은 대단히 법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는 게 뭐 외울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도시 개발과 관련된 거,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시험에 대해서 대충 이해하셨죠? 어떻게 시험이 구성이 되고 과목별로 특징이 어떤지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공인중개사의 전망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학원 오셨으니까 나는 이 시험 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최종하신 거 아니에요?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중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요. 이게 아니고 이건 알고 계셔야죠. 공인중개사. 공인이란 말은 이제 공적으로 인정이 될 거다. 국가가 확인해 준 거다. 그거잖아요. 중개라는 뜻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개가 뭐냐면, 이게 뭐죠?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죠. 그런데 이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가운데 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가운데 꼈다. 요거는 뭐죠? 요 개자잖아요, 개자. 공인중개사 하는데 중개사예요, 중개사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2번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요건 뭘까요? 원래 이제 이 상형 문자를 보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옛날에 각골문 있잖아요, 각골문. 거기서 보면 이게 시작이 이렇게 있다고, 이게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부장품으로 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품으로. 갑옷처럼 이렇게 쇠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막 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끼어 있다라는 뜻을 이렇게 이제 바꿔 쓰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소개할 개자예요. 소개하다. 그럼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사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단어 뜻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개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개를 해주는 게 중개사인데, 문제는 시대가 발전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 대신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직방, 다방, 심지어 뭐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다 뭐예요 이게? 중개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인중개사 현황을 보면 지금 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50만 명 중에 몇 명일까요? 40만이에요, 40만. 5천만 명 중에 40만이 중개사예요. 증 있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보면 약 10만이에요. 개업이. 근데 적정 규모를 보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 공인중개사 수는 3만이래요. 이미 한참을 초과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건 거의 성인고시라고 해요. 난이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개사 시험을 볼까? 1년에 20만 명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매년. 부동산이 이렇게 어렵다는데도. 왜 그럴까? 더 암울한 얘기를 해보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통계 자료를 제출을 한 거예요. 전체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약 54%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2,600만 원 이하예요. 네,
54%가. 14%가 1년에 7,400 이상을 벌어요. 다시 말하면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통계잖아요, 이거 통계. 이 통계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통계를 바라봤을 때 통계에 함정이 있다고요. 지금 전망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내 증을 딴다고 한들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나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회사요, 회사. 사장님은 연봉이 1억이에요. 말단 사원은 연봉이 2천만 원이에요. 1년에. 예를 들자면 그럼 평균, 이 회사 평균은 얼마가 나와요? 둘만 놓고 봐요. 둘만 놓고. 예? 평균이 얼마나? 1억 2천. 6천 나오잖아요.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은 6천이다 이거예요. 와, 세다 그러잖아요. 개뿔 세긴 뭐가 세요? 두 명인데. 지금 뭐가 있냐면, 이 부동산 쪽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어느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심지어 의사, 예? 변호사, 마찬가지 전문 자격증. 이거는 숫자 가지고 제한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 공인중개사라는 이 작업, 이 자격증이 가장 큰 메리트는 뭐겠어요? 노후가 안정돼 있다. 걱정 안 해도 잘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 증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들, 10대들도 지금 응시를 해요. 중개사 시험에. 취업 어렵잖아요. 취업 대신 이거 배우면 20대부터 부동산 했으면 제 나이 때쯤 한 50대 되면 그렇게 안 보이죠? 어제 담배 사러 갔는데 저보고 신분증 달라는 거예요. 참. 하여튼 10대, 20대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알아가지고 그 맛에 들여가지고 50대가 돼봐요. 대단하죠? 제 친구 중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중개사 땄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부동산을 지금 몇 년,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강남에 집이 5채예요. 걔는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죠? 또 40대, 50대도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년퇴직. 은행 지점장, 제 아는 지점장님이 54세 정년퇴직하셨어요. 신한은행 다니셨는데. 54세면 한참 일할 때잖아요. 이게 참 아주 좋은 메리트거든요. 문제는 이 자영업이라는 거를 이런 평균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 공인모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 중에 이제 4년차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를 하냐면 분양권 쪽만 해요. 여자분인데. 처음에 공부하고 막 있잖아요. 그 공부하다 보면 시험 얼마 안 남으면 몰골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때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합격해도 이제 걱정이잖아요. 실무 수습 받고 막 하는데 맨날 뭐 사진 찍고 블로그 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자기는 부자 반열에 들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단위가 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디에요? 신도시 쪽에다가, 부동산 제일 먼저 차려가지고 그 동네를 아도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런 분들 수입하고, 여기 주안에 가가지고 저 삐대면서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버는 수입하고로 어떻게 비교를 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봐봐요. 요 주안역 라인 쭉 보면 내과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저 이 동네 살아서 알아요. 내과 의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사랑병원 있죠? 정내과 있죠? 그 옆에 이용우내과 있죠? 저 위에 올라가면 지수내과 새로 개원했죠? 속시원내과 있죠? 그 밑에 또 내과 하나 있어요. 6개가 있어요. 6개. 내과만. 지금 다 그렇단 말이에요. 상황이.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는 더 심해요. 변호사는.
저 나이 때 변호사 했던 친구들은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로스쿨 하면서 애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변호사를 설 데가 없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능력 있다. 그리고 로스쿨 나온 애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변호사가 됐잖아요. 애들은 능력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천지법의 판사라는 양반하고 이제 저 대학원 다닐 때 세미나를 하는데 요즘 젊은 변호사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옛날 변호사들은 못한대요. 서울대, 의대 나오면 수술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시절은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서울대 나와야 되고, 스카이 나와야 되고, 공부 잘하면 뭐 의대 가고, 우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죠. 다 깨져버렸어요, 그게. 변호사가 잘하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님,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보니까, 의뢰인의 말을 듣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자료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판사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저 세대나 저 윗세대 변호사들은 뭐를 하냐면 듣고 사무장 시켜요. 전화질이나 해야 돼요, 판사한테. 그럼 자기가 훌륭한 줄 알고. 안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전문 자격도 그런데 중개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이라니까요. 맨날 아파트만 할 거예요? 빌라만 할 거예요? 많아요.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미용실 중개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미용실? 미용 그 재료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용실 중개를 해요. 중개사 증도 없이. 당구장은 휴대나 뭐 이러고 이게 다이 이런 거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 당구장 중개하고 교환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영역들이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 더불어 요즘에 또 20대 막 팔팔한 애들 치고 오잖아요. 걔들 또 이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외국어. 외국어 쪽으로도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화교들 조선족들 내려오잖아요. 한국어 잘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국어로 얘기해주고 중국어로 중개해주고 막 아도치는 거예요. 그 동네를.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더 재밌는 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암울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되니까. 변호사도 중개업 들어간다 그러지. 직방, 다방 얘네들을 활개치고 있지. 동네 중개업소는 죽어간다.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다. 다만 여기서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 상가를 중개를 했단 말이에요. 상가 중개하면 임차권 뭐 양도하고 막 이런 것들 권리금 받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상가 중개하면 그걸 통해서 건물주를 만나게 되고 건물주를 통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관리업도 뜨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 여기 건물들 많잖아요. 10개만 잡아서 관리한다고 해봐요. 고정적으로 수익이 나오잖아요. 본인 하기 나름인 거예요. 어떤 일이든. 중개업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 더불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부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 제대로 된다면 그게 경제적 협력으로 이루어지든 통일의 개념으로 간다면 여기는 대박 나라예요. 대박 나라. 외국인들이 가장 세계에서 조지 소로스인가 뭐 있잖아요. 그 투자 뭐 한다는 양반이 짐 소로스예요. 소로스든 로저스든 하여튼 그놈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가장 빨리 망할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 국가 부채가 240%예요. 우리는 40%밖에 안 돼요.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얘네들은 곧 망할 나라. 우리는 5년 내에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했대요. 우리나라 지금 살기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국방력이 우리나라가 6위, 7위, 8위 요 사이에요. 전 세계에서 국방력이. 예산도 어마어마해요.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치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손꼽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2부까지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걔네가 맨 미사일 쏘든 말든 우리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잖아요. 아, 또 쐈어? 그러고 말지. 일본 애들은 난리가 나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런 위험만 없어지면 여기는 기회의 땅이 된다. 이 조그만 나라가. 뭔가 웅뚱웅뚱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맨날 이거 보고, 중기업 뭐, 따면 뭐하냐. 죽는다는데, 망한다는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개척하셔야죠. 자기 분야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전망이 좋다. 그리고 이 중개업은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에도 있었고 조선에도 있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형성된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미국도 있고. 5년,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질 5대 직종 중에 하나가 중개사라고 어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가 얼만데. 희망적이다. 열심히 하시면 다 됩니다. 네? 네.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공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11월하고 12월은 우리 이 교과서 가지고 하지만 내용을 기초적인 내용으로 해요. 보통 기초반이라고 해요. 기초 또는 입문이라고도 합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본 이론 합니다. 1월, 2월 2개월 과정으로. 기본 이론하고 여기서는 이제 교과서 가지고 역시 차례차례 진도를 나가고요. 여기서 심화 이론이 들어가요.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이건 우리 공인모 법학원만의 커리큘럼이에요. 다른 데는 이런 거 없어요. 다른 데는 그냥 또 2달 끊어가지고 뭐 중급, 또 2달 끊어서 심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기서 바로 심화 들어가요. 대신 3개월로 잡아요. 심화 이론이 가장 시험에 근접한 거예요. 그러면 6월은 뭐 하냐? 문제풀이 들어가요. 보통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3, 4월 중급, 5, 6월 심화예요. 그 다음에 7월 들어가면 단원별 문제가 들어가요. 단원별로. 7, 8월까지 2달 동안. 근데 우리는 6, 7월 한 번 땡겼죠. 심화 이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자신하는 거예요. 불합격하면 이렇게 커리큘럼 따라하는데 불합격하면 다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르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8월 달에 또 모의고사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9월 달에도 또 모의고사를 들어가요. 다른 데는 한 번 들어가요. 단원별 문제집 풀고. 기계식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모든 업체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험에 가장 근접한 이론, 가장 나올 수 있는 예상문제들을 찍고 연습하는 게 심화 이론인데 이거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 들어갈 때 왕창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학원에 안 나오고. 포기도 속출하고. 근데 우리는 심화를 여기서 땡기다 보니까 문제 들어갈 때 심화하고 바로 연계가 되죠. 그걸 다시 모의고사를 2번 보는데 요거는 진도별이에요. 진도별. 그러니까 요때는 뭐냐면 4주로 나눠가지고 1주차 민법 총칙입니다. 여기서 북한에서 40문제를 낼 테니 민총 공부해 오세요. 물권입니다. 물권에서 40문제 낼 테니 여기서 공부해 오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험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는 이제 전체 범위야. 전 범위를 마구마구 섞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위한 우리만의 커리큘럼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죠 이거? 에? 공부. 근데 이게 뭐냐면 학습이에요, 학습. 중국 애들은 슈에쉐이 그래가지고 학습이라 그래, 학습. 공부를. 우리식의 공부를 학습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건 뭐죠? 면강. 일본 애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공부를. 이게 힘쓸면, 강할 강, 강하게 힘쓰다. 면강이라 그래요. 뱅교 그래요, 뱅교. 일본 애들은. 근데 이거는 공부라는 개념하고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게 얘네들의 이 놈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미가대 특공대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순종적이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순종적이고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도발적이고 이 뒤통수가 센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것도 억지로 시켜가지고 열심히 하게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면강이, 뱅교가. 이놈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그렇게 순종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밟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아니 하청업체가 대기업한테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아니 여러분이 대기업이에요. 삼성의 1년 매출이 일본의 전자회사 10개 회사 매출에 그 매출에 이 일본 전자회사 10개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 전체 매출이 삼성 매출의 반도 안 돼요. 근데 삼성에 납품하는 게 고작 1년에 400억, 500억 하는 요런 깨알 같은 놈들이 지금 여기다 납품을 안 주겠다, 그 납품을 안 해주겠다고 여기서 지르는 경우가 어딨냔 말이에요, 세상에.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 익힐 습자예요, 익힐 습자. 익힌다. 공부의 본질은 뭐예요? 요거는 뭐냐면, 남자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요 공자가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돌 같은 걸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세우는 거예요. 돌에다가 뭐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거. 그래서 이게 장인 공자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본질적인 의미의 공부라는 건 뭐냐면 익힐 습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공부의 본질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냐? 어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휘. 법률 용어 아까 최고 말씀드렸지만 어휘예요, 어휘. 모든 공부는. 그러니까 모르는 공부를 여러분이 시작한다는 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외국어. 외국어. 특히 민법은 외국어예요. 외계어예요, 외계어. 안 쓰는 단어들을 나열하니까. 그럼 외국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외국어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최고다?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려면 종류를 많이 놓고 반복해야 돼요. 딱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이파야 돼요.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만 놓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년 지났더니 책이 출판사마다 다 갖춰져 있어. 네? 중간에 가면 무슨 책이 좋더라, 무슨 책이 좋더라 해서 책만 모아버려요. 그럼 그건 반복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시키는 스스로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는 계속 그날 반복학습. 보고 또 보고. 이제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나요? 네, 잠시 쉬었다가 민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